완전유산에서 절방유산 그리고 불가피유산 이 부분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여러분 간단해. 우리가 태아의 부속물이 뭐였었죠? 태아의 부속물은 뭐 태반이라든지 탯줄, 제대라든지 양수라든지 그런 게 태아의 부속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태아의 부속물이 깨끗하게 유산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태아부터 해서 부속물까지 깨끗하게 자궁 안에서 나가버리는 거,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완전유산이라 그래. 완전유산은 깨끗하게 자궁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태아나 태반이나 양막이나 이런 수정된 내용물이 자궁 안에서 완전히 배출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완전유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불완전유산은 그럼 무슨 말일까? 뭔가 일부가 남았나 보지. 깨끗하게 안 나가고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자궁 안에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유산 중에서 어차피 유산이 될 운명이라면 어떤 유산이 나? 완전 유산이 낫겠죠. 깨끗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럼 깨끗하게 나가니까 감염의 문제는 없을 수 있잖아. 좀 적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안정치하고 잘하면 회복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면 좀 안 좋은 거는 감염의 문제를 가진 게 뭐예요? 불완전 유산이겠지. 왜? 자궁 안에 찌꺼기가 일부 남았다면서요. 그럼 남았으면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째 줄에 보면 폐혈증 같은 게 동반될 수가 있다. 이 말이 감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 불완전하고 완전은 구별하기 쉬워. 깨끗하게 내용물이 다 나갔으면 완전, 일부가 남아있으면 불완전.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과거 이력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계류유산이요. 계류유산. 자, 계류유산 이건 어떤 거냐면요, 태아가 안에서 자궁 안에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태아가 죽었어요. 그럼 태아가 죽었는데 자궁 안의 공간에서요, 한 달, 4주 또는요 8주, 8주면 4, 2, 8, 이 2달이죠. 즉 쉽게 말해서 한두 달을 자궁 안에서 죽은 채로 머무는 거야. 그런 유산을 뭐라고 한다? 계류유산이라고 합니다. 태아가 사망한 채로 자궁 안에 4주에서 8주 이상 머무르는 거를 계류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유산이 된 걸 왜 모를까요? 하면은 증상이 안 드러나니까 몰랐어요. 그럼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지금 출혈에 대해서 하니까 하혈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알아채겠죠. 유산된 거를 왜 모르겠어? 그런데 하혈을 안 해요. 질출혈이 없어요. 그러면 배는 좀 아프지 않을까요? 배도 안 아파요. 배도 안 아파. 그러니까 출혈도 없고 배도 안 아프고 하니까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인부가.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병원에 산전진찰 받으러 가가지고요, 초음파를 했더니 태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상인 게 어느 순간부터 어떠냐면 유방통 같은 거 임신하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방통도 없어져 버렸어요. 유방통도 없고, 또 입덧도 초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입덧도 어느 순간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신이 끊어졌던 거야. 끊어졌는데 내가 출혈이 없고 배가 안 아프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음파를 하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태아가 죽은 채로 있는 거를 계류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류유산인 한 사람들한테요, 좀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복부 통증이나 질출혈은 없는데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코피가 날 수는 있지만 질출혈이나 복통 같은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태아가 죽은 거죠. 그거를 계류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코피 하면은 뭐가 떠올려? 코피가 나는, 코피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지금 나왔던 계류유산. 계류유산. 아이고. 계류유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압의 차이가 났을 때 있죠. 기압 차이. 그래서 뭐 고산병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거나 갑자기 기압 차이가 팍 날 때, 그런 경우는 코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기압의 변동이 있을 때 코피가 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코피가 날 수 있냐면요. 고혈압일 때 있죠. 고혈압 환자들한테도 코피가 날 수 있어요. 코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당연히 코피 하면은 외상, 어딘가에 쾅 부딪혔다든지, 그죠?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가 코피가 나겠죠. 그래서 코피 하면은 계류유산 또는 기압의 차이로도 날 수 있고, 고혈압 환자들한테도 있을 수 있고, 외상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계류유산은 어떤 거다? 죽은 채로 있는 거. 죽은 채로 있는 거. 유산기가 있는 거는 절방유산, 안정 잘 취하면 괜찮아. 그런데 도저히 안 돼, 수정란이 자궁벽에서 똑 떨어졌다, 불가피 유산. 깨끗하게 나갔다, 완전. 일부가 자궁 안에 남아있다, 불완전.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냐면요. 임신 초반에 출혈의 원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임신 초반의 출혈 중에서 우리는 지금 유산이라는 걸 다뤘고요. 자, 두 번째는 2번에 보시면 아까 적어드렸죠. 자궁외 임신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자, 자궁외 임신인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수정란이 자리를 잡는 거를 착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 자궁의 펑퍼짐한 윗부분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다른 부위에 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 임신은 자궁이 아닌 곳에서 임신됐다. 그래서 자궁외 임신이라고 하고, 가장 흔히 되는 부위가 어디서 된다? 난관에 가서 임신이 되는 거죠. 나팔관 임신이라고 하죠. 이게 자궁의 임신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부위가 됩니다. 자, 자궁의 임신. 그럼 자궁의 임신은 또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임균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임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 임균 하면 임질이 떠오르죠. 임질, 성병이지. 몇 급이었더라? 4급 감염병. 매독, 임질, 성병, 4급 감염병이죠. 자, 이 임질균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생식기에 붙어 있겠지. 그럼 여기 질 같은데 이렇게 생식기에 임균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이 임균이 일부는 조금 안으로 자궁 입구를 통해서 좀 들어갈 수도 있어. 들어가가지고요, 요 안에 임균이 좀 있을 수도 있어. 임균이 자궁 안에. 그러면 수정란이 자리를 잡고, 수정란이 수정이 돼서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자리를 잡으러 오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일주일 걸린다 그랬어. 그래서 일주일 만에 여기에 자리를 잡으러 신혼집에 왔는데, 신혼집이 어때? 신혼집이니까 너무 깨끗하게 온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팅된 새 거라야 되는데, 임질균이 바닥에, 솜이불 바닥에 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지. 수정란은 예민해서 그렇게 뭔가 임질균이 있고 지저분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서 자리 안 잡아. 그래서 아이 지저분해, 다른 데로 가자 우리하고 엄한 데 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임균 때문에 자궁의 임신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궁의 임신을 일으키는 흔한 균이 뭐냐 이래 말하면 임균이에요. 되셨습니까? 임균 봐주시고, 또 이 임균은 질에 붙어 있다가 태아가 나오면서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태아의 눈에 들어가서 임균성 암염 이런 거를 유발할 수도 있다 라는 말 했었죠. 그것도 같이 떠올리고, 그럼 이때 자궁의 임신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은요, 엄청나게 배가 많이 아플 거야. 배가 언제? 임신 초반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임신 초반에 출혈을 하고 있어요. 임신 초반이야.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임신 초반에 배가 무지무지 아프면서 출혈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나팔관에 가서 여기 가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 나팔관에 자리를 잡았는데 나팔관은 공간이 좁잖아요. 그럼 여기가 나팔관이 어떻게 될까? 찢어질 거예요. 그럼 찢어지니까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 나팔관이 파열됐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복통이 있으면서, 그리고 피도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나팔관이 터지면서요, 이런데 봐봐. 지금 피 봐봐. 피가 이 배 공간 안에 피가 막
철철철철 넘치고 있어. 그럼 이렇게 피가 계속 과하게 출혈이 되면 배꼽 주변이 멍든 것처럼, 새파랗게 멍든 것처럼 보여요. 우리 멍도 출혈이 아니야? 출혈이라 그랬죠. 멍드는 것도. 그래서 안에 내부에서 출혈이 막 계속되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보인다? 멍든 걸로 보여. 그래서 배꼽 주변이 청색깔로 보여요. 멍들어서요. 왜? 출혈 때문에요.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쿨렌 징후라고 합니다. 쿨렌 징후. 자, 쿨렌 징후는 배꼽 주변이 청색으로 변한 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언제 나타나는 증상이다? 사인이다? 자궁 외 임신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자궁 외 임신하면은 쿨렌 징후. 쿨렌 징후 하면은 자궁 외 임신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출혈도 많고 배도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수정됐어도요, 태아도 못 살아요. 파열돼서 했는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어요. 또 이때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요, 인부도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임신에 자궁 외 임신이 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출혈도 많고 배도 많이 아픕니다. 자궁의 임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신 초반에 출혈의 원인 중에서 세 번째,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경관이라는 말은 자궁의 입구를 말하지, 그죠? 자궁의 입구. 여기 보면은 자궁의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잖아. 여기 입구잖아. 근데 여기도 입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신을 하면요, 자궁의 입구는 철통같이 자물쇠로 잠궈두듯이요, 딱 닫혀 있어야 돼. 왜? 안에 태아가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분만이 될 때까지, 분만 시기가 될 때까지는 철통같이 잠겨 있어야 돼. 닫혀 있어야 돼. 그런데 자궁의 입구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다? 약간 해블레하고 벌어져 있는 거예요. 벌어져 있으니까 안에서 뭐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입구가 열려 있으니까 태아가 잃어버리는 거죠. 빠져나오는 거지. 그럼 빠져나올 때 일부러 어디에 크게 뭐 다쳐서 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크게 배도 안 아파. 배도 안 아프면서, 크게 안 아프면서 자궁 입구가 열리면서 태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외상 같은 것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외상보다는 선천적인 게 가능성이 높아요. 선천적으로 그 여성의 자궁 입구가 약한 거야. 그래서 안에 있는 태아를 보듬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거를 자궁경관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궁경관 무력증인 여성은요, 정말 첫 번째 아기를 가졌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기가 어떻게 됐다? 유산됐어요. 그리고는 상심했다가 또 도전을 해가지고 두 번째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또 자궁 입구가 늘 약하니까 또 유산됐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정말 힘들게 가졌는데 세 번째 아이도 어떻게 됐다? 유산됐어요. 이렇게 유산이 스트레이트로 세 번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궁경관 무력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 번 이상 유산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습관성 유산이라고 해요. 습관성 유산을 일으키는 게 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관 무력증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럼 이때 자궁경관 무력증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방법이 없진 않아요. 자, 시술을 할 건데 어떤 시술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자궁 입구가 벌어져 있다며, 그래서 태아를 자꾸 보듬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놓친다며, 그럼 이걸 입구를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 마음은 꽉 닫아두고 싶겠죠. 꼬매버리는 거야. 입구를 그럼 꼬매놨다가 분만할 때 어떡할까요? 실밥을 풀어주는 거죠. 꼬매놨다가 실밥을 분만할 때 풀어주는 거죠. 그 수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시로드카법, 그리고 롯데리아 버거킹이 아니라 맥도날드법이라고 할게요. 시로드카법, 맥도날드법이라는 게 어떻게 꼬매놨다가 분만할 때 풀어주는 거. 봉합했다가 입구를, 자궁 입구를 봉합했다가 아기가 나올 때쯤 됐을 때 풀어주는 거, 실밥을. 그거를 시로드카법,
또는 맥도날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자궁, 경관, 무력증이 떠올라야 되겠죠. 되셨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봐주시고요. 자, 이때도 출혈이 있을까 없을까? 자궁, 경관, 무력증일 때 출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출혈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임신 초반에 출혈이 있겠죠. 그죠? 출혈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임신 초반에 출혈의 원인 중에서요. 원인 중에서 이번에는 네 번째 포상기태라는 게 있어요. 포상기태. 자, 포상기태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놨거든요. 요거 여러분 조금 적을까요? 자, 임신 초반에 이루어지는 출혈성 질환 중에서 포상기태는요, 얘는 어떤 거냐면 내용에서 보세요. 난막이라 그랬죠. 난막하면 어떤 거였더라? 양막, 육모막, 탈락막 있었죠. 이 난막 중에서 어디 육모막 중간에 있던 육모막 있죠. 이 육모막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거예요. 낭포라는 건 여러분 물혹이 막 생긴 것처럼 커진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육모막이라는 곳에 여기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막 생겼지. 이런 막이 이런 물혹 같은 게 이 막 이렇게 많이 안에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육모막은 태반을 이루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육모막 탈락막 붙은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여기에 태아가 있는데 여기 바깥에는 뭐가 있어? 여기 싸고 있는 양막. 그리고 이게 태반인 거죠. 그럼 태반인데 이때 태반을 이루는 성분에 육모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막이 어떻다? 물혹이 막 여기 덕지덕지 막 물혹이 막 이렇게 막 난 거야. 물혹이 이런 식으로 막 징글징글하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면 꼭 뭐같이 보냐면요, 혹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꼭 포도알 있죠. 포도송이들이 막 알알이 막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인부들한테 설명할 때 병원에서는 포도알 임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포도알처럼 보인다. 그래서 포상기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육모에 혹이 막 난 건데요. 이렇게 혹이 나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 혹이 막 이 주변에 이렇게 나면 당연히 자궁의 공간에서 혹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자궁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궁 안에 혹이 계속 나니까. 그럼 자궁이 커지겠지. 그래서 포상기태는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다른 정상 임신들보다요, 자궁이 유난히 커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임신 초반인데 꼭 임신 후반기인 배처럼 막 자궁이 계속 커져가지고요, 배가 계속 복부가 커지는 거예요. 안에서 물혹이 자라서요. 물혹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포상기태도 출혈이라 그랬지. 출혈. 그래서 자궁 출혈이 임신 12주 정도 되었을 때 초반에 출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때 육모에서 여러분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뭐였죠? HCG라는 거였죠. 이 육모에서 HCG,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데 물혹이 막 커지고 육모막의 기능이 막 업되니까 이 호르몬도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많이 나와요. 그래서 HCG,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하니까 그 양이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양성인 정도가 아니라 강양성으로 나오겠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양성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제가 지난번에 입덧하고도 관련 있다는 얘기 기억나요? 입덧하고도 관련 있어요. 그래서 이 포상기태 환자는 엄청 심한 오심구토를 보여요. 오심구토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포상기태는 태아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아가 죽어요. 왜 죽냐면 생각해봐요. 여기 육모막이 태반이라 그랬지. 태반. 그럼 태반이 하는 일 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태아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잖아. 태아한테 영양분, 엄마가 좋은 거를 먹으면 태아한테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누가 운반해? 태반이 하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태반이 영양분을 애기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반이 중간에 가로채,
가로채. 왜? 자기 무록을 키워야 되잖아. 무록 만드는데 엄마가 준 영양분을 애기한테 안 주고 자기가 그 영양분을 무록 만드는데 다 써버려. 그러니까 중간에서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아한테는 영양분이 갈까 안 갈까?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태아는 살 수가 없어요. 영양분을 못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태아가 심장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태동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요. 태아가 살 수가 없어요. 영양분을 육모막이 자기 무로 키우는데 다 뺏어 먹어버리고 태아한테는 안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태아는 죽어요. 이게 포상기태 증상입니다. 그래서 육모막이 막 커지니까 자궁도 막 커져서 배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때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있죠. 이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올 거고, 왜? 육모막이 막 커지니까. 육모 기능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리고 입덧도 심하게 할 거고, 그리고 안에 태아한테 영양분을 제대로 안 보내고 자기가 중간에 다 가로채니까 태아는 죽어서 태아 심장 소리라든지 태동도 없고요.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포상기태인 경우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는 못 살려요. 아기는 죽어요. 그래서 아기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부속물까지 소파 수술해야 돼요. 소파 수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있죠. 이게 엄청나게 강한 양성이 나온댔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을 때는 또 자주 임신하면 안 돼. 또 다음번 임신에 있어도 포상기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요,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수치 있죠. 이게 강양성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소파 수술하고 나서도 이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정상 수치로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1년 정도는 피임을 해야 돼요. 검사도 하면서. 만약에 피임 안 하고 이 수치 안 떨어졌는데 연장으로 또 임신하면 포상기태를 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또 그럼 태아 또 잃는단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막 있었지, 무록 있지, 무록. 이 무록의 정체가 육모막이 그냥 커졌을 수도 있지만 이 무록의 정체가 뭐일 가능성도 있냐면요, 육모의 암일 수도 있어요. 이 혹 자체가. 그럼 이 암을 뭐라고 하냐면 밑에 보시면 육모의 상피라는 거는 표면에 생긴 암이다. 그래서 육모 상피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암은 어디 안에 있어? 자궁 안에 있지. 그럼 그냥 쉽게 말하면 자궁암이 돼버린 거야. 자궁암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태아도 잃었죠. 태아 못 산다 했잖아요. 포상기태 죽었죠. 그런데 인부가 이 무록의 정체를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야. 그러면 이 암이 들어있는 자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드러내야 되겠죠. 자궁 적출술을 할 수도 있다고요. 엄청나게 이거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태아도 죽고 자궁도 드러내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무록의 정체가 육모 상피암일 수도 있어요. 상피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궁이 계속 커지면 아까 1번의 정상 임신보다 자궁이 커진댔잖아요. 커지다 잘못하면 자궁이 뻥 터질 수도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자궁 천공이라고 하죠. 천공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자궁이 터지니까 안에 내용물이 복강 안에 막 쓰레기 창고처럼 퍼뜨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쓰레기 봉투 터진 것처럼. 그럼 안에서 어떻게 될까? 썩겠죠. 그래서 복막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암이 육모상피암이었다면, 이 포상기태가 육모상피암이어서 그런 거라면요, 이 암은요 어디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다른 데로 전이가 될 건데 제일 좋아하는 장기가 폐예요. 폐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육모상피암의 실체가, 암이, 캔서가 폐로 가서 전이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치료해 보시면 흉부 X선 검사를 자주 해봐야 돼요. 왜? 폐암이로 이쪽으로 전이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폐로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포상기태의 증상, 치료, 합병증인데 이거를 달달달달 외울 건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됐으니까 같이 한번 찝어본 거고요. 여러분이 그냥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의 문제 엄청 양성으로 나오고, 그리고 육모막이 커져서 포상기태, 그냥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포상기태 하면은 먼저 떠올라야 될 거는 출혈, 임신 초반, 후반, 초반에 출혈의 원인에 들어간다. 그냥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좀 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이 내용을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신 초반에 출혈의 원인을 했었어요. 그 원인 중에서 뭐를 했다? 500g 이하의 아이가 20주 미만에 나오는 걸 뭐라 그랬죠? 유산 될 수도 있다 그랬죠. 또 엄한 곳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임신됐어. 자궁의 임신 초반에 출혈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자궁 입구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아기를 품지 못하는 거, 자궁경관 무력증, 이것도 임신 초반에 출혈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육모막에 물혹이 생겨가지고요, 태아를 잃게 되는 게 포상기태라고 했죠. 이때도 출혈이 있다 그랬죠. 이 네 가지는 임신 언제 일어나는 거다? 임신 초반에 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어떤 질환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중에서 임신 초반의 출혈의 원인인 것은, 또는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인 것은 해가지고 초반이냐 후반이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임신 초반을 외우기보다는요, 임신 후반기를 그냥 알아버려요. 임신 후반기. 자, 임신 후반기의 출혈은요,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다 두 개가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가냐면요, 태반이라는 말이 들어갈 거야. 태반 앞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치태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 태반 조기 박리라고 해서 두 가지는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은 태반이란 글자가 들어가야 돼. 전치태반, 그리고 또 태반 조기 박리하고 두 가지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후반에 일어나는 이 출혈은, 전치태반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우리가 태반이 여러분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 자궁의 하부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 자궁의 하부라는 거는 여러분 어디냐면요, 자궁의 가장 윗부분 있죠. 그 저부, 거기 가서 착상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았다? 자궁의 입구에 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궁의 입구. 그럼 자궁의 입구는 자궁문이 열리는 자리잖아요. 그 열리는 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전치태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 앞에 가서 자궁의 하부에 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입구를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 원래는 태반이 어디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 저부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밑에 가서, 여기 밑에 가서 태반이 자리를 잡은 거를 전치태반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밑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궁문이 찍 하고 열리는 자리에 태아가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태아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출혈도 심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전치태반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저부에 가서 자리를 안 잡고 자궁의 아래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 아래쪽이라는 게 자궁의 입구를 말하는 거야. 입구를 잡고 자궁의 입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전치태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태반은 왜 위험합니까? 하면은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출혈이 많아. 그래서 출혈이 많으면 왜 위험해요? 쇼크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럼 이때 전치태반인 경우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전치태반이 많습니까? 하면은 다산부요. 다산부가 뭐예요? 출산을 많이 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35세 이상의 고령 인부, 35세. 그러니까 나이가 어쨌든 노산이라는 거죠. 노산은 뭔가 합병증 같은 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35세 이상의 고령인부, 그 다음에 제왕절개 분만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치태반의 위험률이 조금 더 높대요. 그 다음에 다태 임신, 뭐예요? 태아가 한 명이 아닐 때, 그럴 때 전치태반일 리가 확률이 좀 더 있대요. 그러면 전치태반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치태반의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배가 안 아파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출혈이 있으면 배가 아팠어. 그런데 배가 안 아픈데 출혈의 양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무통성 질출혈, 이렇게 말하면 전치태반이라고 떠올라야 돼. 무통성 질출혈,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배는 크게 안 아파. 그게 전치태반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만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요, 자궁 입구가 열린다 그랬지. 그럼 자궁 입구가 열릴 때 원래는 몇 cm 정도가 열리면 분만이 되냐면요, 한 10cm 정도 열리면 분만이, 태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초반부터 막 진통을 할 때 자궁 입구가 얼마나 열렸는지를 자주 체크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나 자궁문이 열렸나 체크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진이라고 합니다. 내진은 분만의 진행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궁문이 열린 정도를 파악하는 거를 내진이라 그래요. 그럼 보통 인부들한테 내진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전치태반은 절대로 네버 뭐를 하면 안 된다? 내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내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럼 왜 안 됩니까? 이때 출혈의 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지. 태아가 밑에 자리 잡고 있죠. 자궁 입구 쪽에. 근데 내진한다고 자꾸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극을 받아서 출혈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진을 하면 안 됩니다. 전치태반은. 그러면 전치태반인 경우는 아기를 뭐 잃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조절을 잘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잘할까요? 한다면 전치태반은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태반이 위태위태하게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안정을 하셔야 돼요. 전치태반은 절대 안정입니다. 여차 잘못하면 출혈이 많이 하면서 태반이 자리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못 잡아서 유산이 아니라 조산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후반이니까 유산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잘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돼. 그 말은 태아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안에서, 자궁의 공간 안에서 대기시켜야 돼. 나오지 못하게 대기해라. 그런 치료를 대기요법이라고 합니다. 대기요법. 자궁 안에서 대기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정, 대기요법을 하면서 절대 안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는데도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대기 못 시킬 것 같아. 출혈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떡한다? 최대한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요, 자연분만은 할 수가 없어요. 자연분만은 왜? 입구를 열려야 되는데 입구를 전치태반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제왕절개밖에 없어요. 제왕절개밖에. 그래서 전치태반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안에서 많이 품고 있어야 애기 몸무게도 좀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하면서 태아를 자궁 안에서 대기시켰다가, 그래도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떡한다? 제왕절개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전치태반 중요합니다. 임신 전반기, 후반기 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후반기 출혈의 원인 중에서 전치태반, 그리고 두 번째 태반 조기 박리라는 게 있어요. 태반 조기 박리. 자, 태반 조기 박리는 말 그대로 태반이 조기 무슨 말인데요? 일찍. 박리 무슨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태반이 일찍 떨어졌다고요. 원래는 이 태반이 언제 떨어져야 되냐면요, 태아가 응애 하고 나오고 나서 탯줄 자르고 나중에 나오는 게 태반이라 해야 돼요. 그때 나와야 되는데 임신 후반기에 태반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 그럼 이 태반이 정상적으로 내용에서 보세요. 착상된 태반이 일부가 또는 전체가 임신 후반기에 자궁에서부터 똑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태아가 나오고 자궁에 저부에 태반이 붙어 있었지. 저부에 붙어 있던 태반이 그때서야 똑 떨어져야 되는데 후반기에 똑 떨어져 버린 거야. 태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안에 있는 태아가 있는데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져서 자궁의 공간 안에 나 홀로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현상을 태반 조기 박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겁니까? 하면은 원인은 고혈압. 그래서 인부가 임신으로 인해서 고혈압, 임신 중독증이 있죠. 그런 임신성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대표적으로 어떤 때가 많다? 다쳤을 때.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차에 부딪혔어. 그럼 만삭인 인부가 어때요? 갑자기 막 하혈을 하면서 하고 배 아프다고 막 수술대 막 옮기고 하는 거 봤죠? 그런 거. 또는 계단을 막 굴렀어. 그랬더니 막 피를 막 흘리고 있어. 그런 게 대부분이가 외상, 태반 조기 박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반 조기 박리는 혈압 같은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외상,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자궁에 혹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참고로만 보면 됩니다. 엽산 부족할 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인부가 약물 복용자일 때 알코올이라든지 중추신경 흥분시키는 코카인 같은 거 약물 중독일 때 생길 수도 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있어요. 자, 그러면 태반이 여기 딱 붙어있던 태반이 자궁 어디에 붙어있어? 저부에 딱 붙어있는데 얘가 똑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질 때 어떨까? 배가 엄청나게 아파요. 배가. 그래서 끝에 보시면 심한 복부 통증이라고 그랬죠. 배가 엄청나게 아파. 그리고 출혈도요. 시커먼 피가 나와. 시커먼 피가 암적색의 질출혈을 보일 겁니다. 시커멓게 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궁이 태반에서 딱 떨어지기 직전 있잖아요. 떨어질 때 배가 자궁이 어떠냐면요. 엄청나게 딱딱해질 거야. 나무 판자처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볼래요? 제 손을 보세요. 제 위에 이 손이 자궁의 저부예요. 그리고 태반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 그럼 이 태반이 떨어지려면 자궁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떨어지잖아요. 자궁이 어떻게 될까요? 태반을 밀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겠지. 막 이렇게. 그래야 태반이 떨어지지. 그럼 이때 자궁이 막 수축을 해야 되니까 자궁을 만져봤을 때 어떻다? 나무 판때기처럼 목판처럼 딱딱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태반 조기 박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자연분만이 된다 안 돼요. 제왕절개술을 해야 되는 거죠. 제왕절개술을. 근데 안타깝게도요. 태아 사망률이 높아요. 태아가 안에서 태반 안에서 나 홀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버리면요. 태반이 떨어졌을 때는 태반이 하는 일을 잘 못해. 그럼 태반의 기능이 뭐였냐면 그 중에서 태아한테 산소를 공급했잖아요. 호흡 기능 했잖아. 호흡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버리니까 산소를 애기한테 못 줘. 태아한테.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태아가 사망률이 높아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다? 임신 후반기에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자, 임신 후반기에는 전치 태반 그리고 태반 조기 박리라는 거 두 가지가 있고 특징들이 있었어. 그리고 임신 전반기 하면은 아까 말했던 유산 그리고 자궁의 임신, 자궁 경관무력증, 포상 기태 이것도 있었어. 전부 다 전반기, 후반기 어떤 게 전반기냐 후반기냐 그리고 공통적인 증상이 뭐였다? 출혈 있을 수 있다. 그죠? 그거까지 여러분 언급할게요. 여러분이 잠깐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